1941년에 태어난 문순태 작가의 단편소설 꿈꾸는 시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시대 배경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고 핵심 등장인물은 5명의 고향 친구들, 즉 화자인 나 정한길과 최점수, 김길수, 변도성, 그리고 황병일입니다. 최점수는 운산의 같은 또래 아이들의 우상이었다. 공부 잘하는 아이치고 힘이 센 경우가 없는데 점수는 싸움도 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언제나 상위권이었다. 한 마을 친구들 중에서 하나가 뛰어나면 모두들 그에게 경쟁의식을 느끼고 은근히 시기심을 품기 마련인데도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들은 한 번도 최점수를 감히 경쟁자로 생각하지를 않았으며 그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껴본 일이 없었다. 그가 우리들과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언제나 모든 일에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그늘 밑에 친구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겼던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점수와 함께 있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며 으스댔다. 우리들이 그만큼 그를 따르고 또 그를 조심한 만큼 그도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 주었다. 운산리 친구들 중에서 다른 마을 아이들한테 봉변을 당한 일이 있으면 기어코 복수를 해 주었으며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갈 수 없을 때는 그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 대신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최점수는 무난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행동하려는 엄격주의자였다. 그는 권위주의를 싫어했으며 그의 용기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발동하였다. 최점수는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지리 선생님을 수업 중에 잡아갔던 소문난 외놈 앞제비 오형사를 1945년 해방이 되던 날 붙잡아 초죽음이 되도록 직신직신 두들겨 패줍니다. 그런데 그 오형사가 한 달 후에 경찰서장이 되어 돌아오자 최점수는 마을을 떠나 잠적합니다. 그러다가 여순 사건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변도성과 마을 청년들은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득세를 한 친일 분자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애국 청년단을 만들었고 지리산 속에서 수출구업하면서 살고 있는 최점수에게 변도성이 찾아가 단장을 맡아달라고 애걸하여 점수는 마지못해 그 직을 맡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의 친구 황병일이가 최점수의 애국청년단에 잡혀왔는데 정한길의 부탁으로 풀려나옵니다. 최점수는 우체국 앞 광장까지 따라 나와서 나와 황병일이를 배웅해 주었다. 자, 너에게 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구나. 최점수는 나에게 담배 한 갑을 내밀며 말했다. 그리고는 내 귀에 입을 바짝 대고는 병일이가 참 부럽다. 한길이 너는 나를 위해서도 구명운동을 해주겠지?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가 황병일이의 처지가 되었더라면 붙잡혀간 다음날 찾아왔을걸 하고 역시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다시 만났으면 하는데 그때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 그가 내 손을 잡고 흔들면서 말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퇴직 경찰서장으로 지금은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을 하고 있는 황병일이를 찾아가서 최점수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펄쩍 뛰었다. 훗날 안 일이었지만 황병일이가 붙들려 간 것은 그가 최점수의 누이 최점순을 겁탈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황병일 때문에 최점수를 만나러 갔을 때 최점수는 황병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시치미를 뗐던 것이다. 빨갱이로 몰린 애국 청년단원들은 진압군이 들어오자 곧바로 자수하였지만 최점수는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다가 몇 달 뒤에 진압군에 투항한 후 빨치산 토벌에 나섰고 큰 전과를 세운 그는 경찰로 특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병자처럼 행동하고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다 싫다며
자기는 무정부주의자라고 떠들어대다가 결국 사상범으로 구속됩니다. 35년의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정한길이 3명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군수를 지냈고 지금은 퇴직을 하여 국정자문위원회 정화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길수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주의자로 만들었네. 이기주의자들만이 살아남았으니까 말이여. 그래서 자네는 그렇게 세상의 변덕을 떠는 혼란 속에서도 군수까지 지낼 수가 있었구만. 그래도 이 사람아, 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원한을 산 일이 없었네. 그런 세상에서 남 못살게 하거나 척짓지 않고 그만큼 출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이나 아는가. 점수가 살려주었고 점수의 친구라고 믿고 있었던 황병일은 경찰서장으로 퇴직한 후 지금은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가 최점수의 석방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자는 생각이 불건전해. 그런 작자는 국가나 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니까. 도움은커녕 큰 해를 끼칠 사람이야. 그런 작자를 세상에 내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점수의 사성이 불건전하다 해도 이제는 다 늙었지 않은가. 그래도 안 되네. 그 작자는 세상을 걷잡을 수 없도록 오염시키고 말 것일세. 세상이 점수를 오염시켰지 뭐.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일세. 친구들이 그를 이용한 거요. 나가봐야지. 점수 그 사람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옛날처럼 아직도 자신만만한 태도인가 한번 보고 싶으니 나가보겠네. 그렇지만 나는 또 깨놓고 말해서 앞으로 최점수하고 어울리지는 않겠네. 그런 작자와 어울렸다가는 이로울 것이 없으니까. 최점수가 석방되던 날 정한길 선생이 점수를 만납니다. 자네 집까지? 내가 왜 한길이 자네 집으로 가? 그러면 어디로 갈 텐가? 내 물음에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세.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자네가 있을 만한 데를 알아보세. 친구들은 다 잘 있다네. 김길수는 군수를 지냈고 변도성은 서예가가 되었다네. 그리고 황병일은 경찰서장을 지내고 지금은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이라네. 나는 그가 묻지도 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다들 성공했구만. 최점수는 어딘가 쓸쓸한 기분을 자아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까? 점수 자네가 나왔다면 총알같이 달려올 걸세. 정한길은 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고 김 군수가 말합니다. 자네 집에 있다고? 이 사람은 어쩌려고 자네 집으로 들여왔는가? 나 말이시 지금 손님이 왔으니께 오늘은 못 가겠구먼. 그러니 다음에 만나기로 하겠네. 점수한테는 내가 집에 없다고 하소. 변도성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변도성도 집에 있었다. 그 역시 김군수와 마찬가지로 오늘 최점수가 석방되는 날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고 변명부터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 역시 지금 최점수가 내 집에 와 있으니 당장 오라고 재촉하는 내 말에 몸이 아파서 꼼짝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점수한테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변도성에게 의리 없는 놈이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황병일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뭐? 그 빨갱이가 자네 집에 와 있다고? 자네 그 친구 조심하게나. 그 친구를 가까이 했다가는 자네도 빨갱이 물이 들게 될까 걱정이 돼서 그러네. 최점수는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정한길에게 말했다. 괜찮네. 나도 그 친구들 별로 만나보고 싶지가 않네. 어지러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란 다 그렇지 않은가? 나를 집에까지 끌고 온 자네는 모르면 몰라도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구먼. 이 사람아, 나도 성공한 사람일세.
자네가 35년 동안 세상 밖에 있는 사이에 나는 처자식 거느리고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 인생도 실패하지는 않았구먼 그래요.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렇고 말고 자네 같은 친구가 나를 반겨주고 있으니 나도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나도 그 새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으니 말일세.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나는 친구와 지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인간,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멀리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은 결코 친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저 흔하디 흔한 지인일 뿐인데 친구라고 착각하여 신뢰하다가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친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단어여서 지인들이나 동창들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해가 벌겋게 떠오른 후에야 잠에서 깼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최점수가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 은빛 나는 쇠줄이 달린 낡은 회중시계가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회중시계 옆에 쪽지가 보였고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삼천리 강산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던 우리들이 존경한 스승께 선물로 드렸던 이 회중시계를 자네한테 맡기고 가니 부디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를 바라네. 그리고 우리들 사랑과 존경의 증표인 이 시계는 35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네. 나를 찾지 말게. 나는 시침이 없는 이 낡은 회중시계의 시간 속으로 사라지네. 나를 찾지 말게. 나는 시침이 없는 이 낡은 회중시계의 시간 속으로 사라지네.